안녕하세요.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대성과 관련된 불국사 석굴암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의 초점은 효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맨 마지막 편에는 효선 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효도를 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효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덕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개인주의적 문화이기 때문에 효의 정당성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생각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를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거냐, 안 그러면 좀 더 집단주의적인 거냐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집단화해서 살 때는 당연히 효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컸고, 지금 이제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살고 모시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은 많이 희석됐죠.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안에도 효라는 부분이 있지만 효가 본질이냐 보다도 내 자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각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효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낮게 본 거고, 유교같이 농사 중심의 문화 구조 속에서는 효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지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해보면 부모님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셔. 어저께 저도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어떻게 수용하냐면, 예,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부터 시작을 해. 왜? 어른이니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똑같이 배웠던 세대들이고, 일단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잘못된 판단을 저 어른이 지금 하고 계신데 저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래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라는 설명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논리들이 조금씩 다른데, 유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고, 그렇게 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를 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육체는 부모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정신은 업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특수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온 불교에는 그래도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삼국유사에도 효선편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김대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성효 2세 부모라고 하는 거는 대성이 두 세대의 부모를 봉양했다. 그러니까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를 봉양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모량리에 두 명의 그러고 보면 효자가 나오네. 김대성도 있고,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나오게 될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쪽에 모량리 사람이거든요. 모량리가 어디냐면 경주의 서쪽, 그러니까는 서북쪽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덕여왕릉도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최재우 유적, 용담유사, 용담정 뭐 이런 거 있는 쪽,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쪽이 모량리로 지금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순, 아직도 그 손순 뭐 이렇게 유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리는 공간들이 그쪽에 좀 있어요. 그래서 경주의 서북쪽 정도, 서쪽, 그냥 서쪽이라고 칩시다. 그쪽에 경주 아들 대성이라고 하는, 엄마가 경주예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이
보관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조금 일 도와주면서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인이죠, 고용인. 그러면서 반 몇 대기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 어떻게 보면 소년가장 같이 대성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와서 6년회, 그러니까 점찰선하고 업보경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그런 법회가 열린다라고 하니까 보관이라고 하는 주인이 배 50피를 주는 걸 보고, 우리도 가난한 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당신들에게 있던 거 팥 몇 마지가 있었대. 그거를 전부 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아들을 믿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들이 홀라당 죽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저 재상 김문양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늘에서 김대성이가 너한테로 돌아온다, 너네 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예고제죠. 그리고 애가 새로 태어났는데 그 이제 김대성이 되는 거고,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었대. 손을 쥐고, 그래서 7일이 되니까 애가 이게 손 쥐었다 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설정인데, 이게 대가국사 의천에서도 나오거든요. 대가국사 의천문집 서문에 보면 그 대가국사 의천의 전생 이야기 나올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손바닥을 피니까, 그거 아세요? 애들은 손바닥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손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발도 쥡니다. 손발을 이렇게 쥐고 있어. 그래서 노자에는 그게 기운을 감추고 응축시키고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손발을 쥐는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 근데 뭐 그거 안 해도 지금은 다 오래 사니까 손을 뒤로 제껴야 지금 갈까 말까 하는 지금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읽으면서 제가 계속 쥐는 버릇을 이렇게 했었어요. 계속 쥐는 거. 그래서 그냥 쥐면 자다 보면 손이 풀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말아쥐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는 것도 권해요. 이렇게 해서 쫙 말면 힘이 빠져도 잘 안 풀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를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기들은 그렇게 기운을 응축시키기 때문에 발전력이 있는 거고, 어른들은 다 풀어져 있대. 그래서 훅 가고 있다라고 이런 도인법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손을 피니까 거기에 금으로 된 간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된 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쪽패예요, 쪽패. 이렇게 생긴 패. 거기에 대성이라고, 대성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대성이지 김대성은 아닐 거예요. 경조 아들 대성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성씨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김문양이니까 거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기록에 남은 최초의 성을 쓴 사람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입니다. 김씨를 쓴 그게 최초입니다. 최초.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도 그렇게 성 잘 안 써요. 성 잘 안 써. 그래서 아마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성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대성이라고 하는 게, 맞바이 그렇게 생겼대잖아. 성같이 큰 성같이 생겼대잖아. 그래서 대성인 거고,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그냥 맞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식으로 지금 그냥 해석하면 맞박이. 그러니까 이게 이마가 훤했는가 봐. 그게 이제 큰 성 같다 이런 거거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그게 미인상인데 예전에 약간 이렇게 공룡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별로 그렇게까지, 짱구 말고 이렇게 훤하면서 튀어나오는 거 있어. 지금은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게 지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약간 튀어나오게 하는데, 뭐 그렇지. 예전에 그렇게까지 안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절벽도 낙화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또 별로거든.
근데 아마 이렇게 훌러덩 했는가 봐. 이렇게 이마가 크고 이렇게 막 훌러덩 했는가 봐. 그래서 대성이라고, 대성이 큰 성 같다. 그리고 대갈 장군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보통 저런 이름이 붙으면 맞박이 훤하고 이렇게 좀 큰 사이즈, 이렇게. 그래서 김문양 집에 태어나서 여기 쪽패 같은 거를 쥐고 있더래, 손에. 근데 거기에 이제 대성이라고 쓰여 있더래. 그래서 그 대성이 이 대성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서는 전생의 어머니도 모셔서 같이 집에 모시고 이렇게 이제 잘 보필해 드렸다더라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세 부모에게 효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왼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했는데 왜 금이냐? 저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금을 못 구해요. 일반 평민 집에서 저 밭 다 팔아도 금 못 구한다. 지금보다 금값이 훨씬 비싸. 그래서 과연 금에다가 써놨겠느냐? 근데 왜 금이라고 상징적으로 금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 넣어놨으면 엄마가 보통 일이 아니다. 엄마가 보통 일이 아니다. 야, 양수에서 동 같은 거 약간 이렇게,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이제 항상하고 상속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 사람이 진짜로 똑같이 이 사람이 되었다. 지금 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대각국사 의천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울음 그치지를 않고 계속 울게 돼서, 그런데 가끔 울음을 그치는데 왜 그치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목탁 소리가 나면 애가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 그치는 그 목탁 소리를 찾아서 쫓아간 거지. 그랬더니 산동반도까지, 중국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목탁은 세게 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좀 이렇게 단순무식한 노스님이 한 분이 계셨고,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라고 해서 결국 모셔와요. 모셔와서 그 애를 보니까 그 애가 손바닥을 열면서, 그 노스님을 보고 손바닥을 열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했는데 여기에 불무영엄, 부처님은 영엄이 없다라는 게 쓰여 있었대. 손을 쥐고 있었는데 다 앞이니까. 이건 먹물입니다. 먹물로 쓰여 있었대. 그래서 그 얘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스님이, 그 노스님이 막 울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계셨는데 별로 그렇게 뭐 상태가 좋은 스님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배운 게 많고 막 이렇게 막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은 아니고 굉장히 신심 있게 연불만 하는 스님.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절이 잘 되려면 그 스님이 둘 중에 하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재주가 있는 스님이거나,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수행을 많이 했거나 해서 본받을 만한 게 있으면 사람은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안 그러면 친솔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집 기도를 저렇게 잘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재주가 있거나 진솔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 둘 다 있으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진솔하고 이렇게 정성스러우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들면 재주 있기가 힘들어.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도 재주가 있으려면 머리가 무지하게 좋게 태어나야 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불만 하시던 스님인데, 하루는 연불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장님이 됐고, 하루는 또 열심히 연불을 계속 이렇게 몇 년 하니까 귀머거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벼락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사람이 진솔하게 연불을 하는데도 저렇게 안 좋은 재난들을 당한다라고 해서 화장할 때 부처님은 영험하지 않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도 살고 계셨었고, 그런데 당신이 화장했던 사람이 왕자가 돼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대각국사 문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한 생은 귀머거리로 살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고 한 생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거를 한 방에 기도를 해서 싹 땡겨버리고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로 태어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천태종도 당신이 어떻게 보면 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속장경 간행이라고 교장 엄청난 것도 간행하고 그래서 불교적인 엄청난 영향들을 그다음에 불사들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공덕이다.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걸 보고 이게 부처님의 가피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구나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근데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바닥에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은 했거든. 내가 100번 양보해도 그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먹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금은 어디서 나왔지? 금은 어디서 나지?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불교 경전에 보면 아주 귀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뭐 사람이 태어날 때 재물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아마 상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그렇게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의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뭐냐면 변화하지 않고 그 전생의 대성이 그대로 상속됐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 그 얘기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뭐 하나 싶은 게 김대성의 어린 시절이죠. 곰사냥을 했대. 그러니까 저게 사냥과 관련해서 출가하는 스님들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장률사는 꿩 이렇게 사냥하다가 그게 아마 매 사냥이었을 거예요. 꿩을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매를 날려가지고 꿩을 잡거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잡힌 꿩이 눈물을 흘리더래. 매를 이용해서 꿩 잡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매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잡고 이렇게 목덜미 같은데 이렇게 몇 번 쫭니다. 그럼 털이 쑥쑥 뽑혀. 그럼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톡 뺏어오는 거지. 그리고 매가 잘 버팁니다. 또 안 뺏기려고.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죽는 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느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찰주본기, 황룡사 찰주본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해통스님 같은 경우는 수달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죽은 수달 뼈가 어디론가 사라졌대잖아.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뼈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래. 근데 그 뼈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한 흔적들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 봤더니 그 뼈가 좀 저게 잔인한 이야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그 뼈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새끼 5마리를 안고 있더래. 그러니까 새끼 낳고 나왔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해통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이제 먹고 뼈를 놔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뼈가 이렇게 쭈쭈쭈 이동한 흔적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내 자식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성, 우리 길고양이나 이런 경우도 그런 거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자기 새끼를 낳는데 어디 함정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이런 거 있을 때 먹이 주는 사람을 데리고 가죠. 계속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좀 빼달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죽어서까지도 잊지 않는다. 사람도 아마 뭐 그럴 거고 동물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표율사는 개구리, 그 유명한 개구리 얘기 있고요. 개구리
개구리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잡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도 나 그런 거 시골에 가서 많이 봤어. 이렇게 해서 껴요. 이렇게 줄로. 그래서 이렇게 나목대기로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를 이렇게 엽전같이 이렇게 하면 개구리들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안 죽어요. 그럼 펄쩍펄쩍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걸 애들이 들고 다니거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싫어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잔인하고 잔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쪽 사람들은 그런 걸 무서워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계속 그걸 봤던 애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여자가 더 잔인해서 살아있는 물고기에 회를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계속 그거는 이렇게 좀 해본 사람의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남자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도 요리를 하지는 못한다니까. 못 죽인다니까. 근데 의외로 여자가 그걸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온 환경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시골 사람이 더 잔인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못 겪어보니까 좀 식업할 일이 된 거고 걔네는 그냥 그게 무용담 비슷한 거지. 그렇게 해서 한 30마리 이렇게 꿰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넣어놨다가 나중에 갖고 가려고. 그거 삶아가지고 소죽 같은 거 뭐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렇게 이제 하는데 놓고 까먹었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좀 뭐 하려고 나와서 놀고 있는데 거기서 개구리 오는 소리가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묶인 상태로 애들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해서 잔인한 그 상황을 보고 출가했다라는 게 있고 그 모티브가 그대로 들어가서 영화화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진표율사 이야기. 그리고 김대성 같은 경우는 토암산에서 곰사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곰사냥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집안이 좀 좋으면 저거 보면 나와요. 개구리 잡았다 이러면 진표율사는 좀 떨어지는구나. 자장률사 매사냥 이런 거 나오잖아. 좀 이게 있는 집이구나. 있는 집 애구나. 뭐 이해가 됩니까?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는 저 시절에는 귀족이고 뭐 화랑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저렇게 이제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개구리 잡을 정도면 어렸을 때 개구리가 좀 약간 슬픈 겁니다. 약간 좀 떨어지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곰사냥, 토암산에서 곰사냥을 했대. 토암산이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데가 토암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암산 산시는 석탈이고. 그래서 곰사냥을 했는데 지금 뭐 토암산에 곰이 어딨어. 근데 뭐 그때는 그랬대. 그래서 곰사냥을 하고 죽이고 나서 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날 밤 꿈에 곰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해치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살려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딜을 이러면서 거래를 이놈 자식이 뭐 거래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절을 세워주면 내 명복을 빌어주는 절을 세워주면 내가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가장 싼 거다. 싸게 막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사고 나고 이래도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창건했다라고 나오냐면 장수사, 곰의 명복을 비는 장수사를 창건했다. 이게 어디냐면 불국사에서 그 선원 들어가는 쪽 옆에 코오롱 관광호텔이라고 있는데 그쪽 바로 옆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답사 때 한번 가보면 근데 그 동네 차 쓰기가 어려워. 관광버스 쓰기가 어려워. 지금 현재는 탑 하나가 있고 불국사와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불국사 뒤쪽입니다.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장수사 아닌가. 장수사를 또 다른 걸로는 웅수사라고도 합니다. 곰자를 쓰기도 하고 장수는 장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국사를 751년에 불국사를 현세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전생에 경조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나? 아버지가 없나? 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설정이 굉장히 재밌잖아. 이쪽에는 엄마만 나오거든? 설정이. 경조라고? 아버지도 있겠지. 누군가는 있겠지.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지. 예수지. 근데 이쪽은 아버지만 나와요. 이쪽에도 어머니가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방점이 찍혔느냐가 사실은 지금 이름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김대성이 엄마만 진짜 모계적 유풍이 있어서 저렇게 썼는지, 모계 유풍은 조선 초기까지도 있습니다. 네, 조선 초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인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진짜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신분 떨어지는 사람 진짜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모른다니까. 엄마가 가짜는 없지만 아버지는 가짜가 있거든. 엄마는 가짜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생 부모, 김문양의 현생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전생 부모, 이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창건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원찰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완성되는지 모르는데 751년에 시작을 해서 751년에 시작해서 774년 12월 2일에 야 이거 무슨 죽은 날짜가 나와. 김대성이 죽었습니다. 김대성이 죽었어. 저렇게 되면 몇 년이냐면 지금 24년 공사 기간이 24년이야. 그런데 공사가 안 끝났어. 공사가 안 끝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가 완성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김대성이 죽자 국가가 완성했다. 이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순히 자기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기보다 국가 프로젝트를 맡은 거 아니냐. 거기다 당신 생각을 조금 넣어서 염원을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로부터 불국사를 지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걸 당신이 신분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총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틀어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개인 원찰 짓는데 국가가 정부 예산 써가지고 세금 박아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뭐 내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짓고 있었어. 그러다가 제가 죽었어. 그럼 세금이 들어와서 말이 안 되잖아. 뭐 신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말이 되는데 국가 세금이 왜 여기에 들어와?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최소한 이때까지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24년인데 안 끝났. 지악스럽게 오래 한다. 이게 황룡사 구축 목탑 1년 걸렸다니까. 1년 걸렸다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때 1799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1800년대를 살았던 이종상이라는 사람의 불국사 범영루에 올라서라고 하는 시에 보면 39년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저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국가적인 거 아니었느냐 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저렇게 공사가 오래 걸렸냐? 돌일이라서 그래요. 나무 일이면 일이 쉬운데 돌일이라서 그래. 중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일은 사람을 갈아 넣는 겁니다. 중장비가 있으면 돌일이나 나무일이나 단가가 지금 비슷해요. 막상 일해보면 그게 그거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딴 건 다 필요 없고 인건비가 최강입니다. 재료비보단 인건비고, 돌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품이 몇 번 들어갔느냐가 어떻게 보면 단가를 결정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맨몸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나무 일이 훨씬 쉽지. 돌일보다. 그런데 불국사 석축이나 안 그러면 석굴암 이거 돔 만든다고 생각해봐. 돔 만들면 그 안에 다 그거 공사 안 해봤으면 저거 아시바 갖고는 안 되고 얼기설기로는 안 되고 흙으로 채웠을 거예요. 채워서 얼렸을 거야. 그리고 긁어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석굴암 본존상을 보면 석굴암 본존상 넣고 뚜껑 덮거든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안 그러면 냉장고에 코끼리 넣듯이 넣으면 되지. 냉장고에 코끼리 어떻게 넣습니까?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다. 그 방법은 되는데
석굴암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 본전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넣고 그 다음에 덮어야 돼요. 덮고 밖에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흙으로 채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와장창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다고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돌 일이 많아서 그 석축이나 석단이나 이런 거. 석굴암은 공학적으로 힘든 거고, 불국사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대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9년설도 가능하겠다. 39년설이 가능하면 751년에 시작해서 790년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점은 뭐가 나오냐면 전북시대 칠처가람지라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에요. 제가 여기서 누누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청경림 흑륜사, 영묘사, 담엄사, 사천천 담엄사, 그 다음에 영흥사, 최초의 비구니 사찰인 영흥사, 그 다음에 호국 사찰인 사천왕사, 황룡사, 분황사. 이게 전북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해서 무속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데고, 불교적으로 영지로 알려진 데예요. 근데 저거 말고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돼. 이거는 통일 전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당시에 이 경덕왕 때가 되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문화도 번성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라가 그 당시 최고 과제가 지금하고 똑같다. 사회 대통합이에요. 사회 대통합. 그러니까 처음 삼국을 통일했을 때, 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밀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두드려 패면서 겸병하던 때야. 근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들도 고구려나 백제 사람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면 신라인이라고 신라 사람들이 받아주느냐? 그렇게 안 받아들여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미국에서 흑인이나 멕시코인들 생각하시면 돼.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다 차별받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냥 똑같은 미국 시민이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사회 대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국관을 만들어야 돼. 백인 중심이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설정을 다시 찍어서 흑인도 미국인, 그 다음에 뭐 멕시코계도 미국인, 그 다음에 아시아계도,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오래 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간 사람들 말고.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처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감수를 해. 근데 그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됐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 왔든 몽고에서 왔든 뭐 미얀마에서 왔든 뭐 이렇게 왔는데 한 100년 정도 우리나라 살았어. 그러면 저 사람을 외국인이냐?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이 없어지느냐? 차별은 존재한다니까. 지금 미국에 흑인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흑인들은 또 틀려. 아시안계나 멕시코나 뭐 남미계나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 경우들이 많고, 흑인은 내가 오고 싶어서, 야, 니들이 오라고 데리고 왔잖아.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거 퍼갖고 왔어. 그래 놓고 너네는 우리랑 달라. 야, 이런 진짜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딨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작용하는 게 불국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이 신라 사람보다 고구려 백제 쪽 계열 사람들은 좀 떨어지지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전부 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게 불국사예요. 그래서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00선찰의 으뜸이다라고 나와요. 여기는 칠부시대 가람지 라고 하는 통일 이전의 상징성을 가졌다면, 이것은 불국이라고 하는, 불국과 깨달음, 선찰이라고 하는 게, 선찰이라고 하는 요
요거는 절이라는 뜻이고 절찰이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선불교가 유행하고 난 뒤에 또 조금 덧붙여진 걸 건데 요 선찰 500선찰 그러니까는 500개의 명상절 중에 최고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는 통일되고 나서 불국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일된 뒤에 최고의 사찰로서의 뭔가 틀을 바꾸는 불교계의 틀을 바꾸는 또 한 단계 넘어서는 비전 제시랑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팽창되지 못하고 약간 축소되니까 첨예화되거든요. 대립들이. 요때 새로운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했었던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처럼 뭔가 이상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화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상 제시를 한번 했었어요. 제대로 된 이쪽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게 2000년 월드컵처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전 국민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상 제시가 지금 필요한 시절이에요. 근데 통일신라는 그거를 시도한 게 불국사였었다. 라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김대성이 죽자 국가가 완성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건 국가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통일 이전에 이러한 칠처가람지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부처님 나라, 불국이잖아요. 부처님 나라거든. 부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명상과도 관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속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 거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는 초거대 신라만 존재한다. 이게 불국사가 제시하려고 했었던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면서 신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정신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불국사는 화엄불국사예요. 원래 명칭이 화엄. 그냥 불국사가 아니고 화엄불국사예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적인 각각의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마치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단풍과 같다. 단풍은 모든 색깔의 차이가 있어. 모든 꽃잎들은 다, 나뭇잎들이 다 색깔이 차이가 있어.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엄이다. 그래서 화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화엄식이라고 그래. 꽃들이, 여러 꽃들이 섞여서 장엄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거는 떨어지고 어떤 거는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장미는 좋고 그다음에 무슨 뭐 들꽃은 안 좋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꽃동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진정한 평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불국사의 모델은 단순히 전생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전생이나 현생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이 존재했다. 그리고 화엄불국사이기 때문에 초대 주지가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불국사는 신림 스님이고 그 다음에 석굴암은 표운 스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의상대사가 부석사에서 밀려가지고 황룡사에 못 있고 부석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다가 드디어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이 쫙 올라오면서 드디어 신라가 화엄종으로 화엄종이 최고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엄불국사고 화엄 이념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로 섞으려고 했었던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가 법상종 사찰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석가탑에서 나온 기록에 보면 그때는 또 법상종 사찰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유가대덕을 주지로 임명했다라고 나오는데 유가대덕이면 법상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엄종에서 법상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불국사 얘기는 조금 더 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 불국사 석굴암 그 천판 이야기 뭐 이런 것 조금 더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